제2장 그레고르가 깊은 혼수 상태 같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이었다. 굳이 방해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도 깼기 때문에 곧 일어났겠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 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리의 전등 불빛이 천장과 가구 위쪽 여기저기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레고르가 있는 바닥 쪽은 어두웠다. 그는 이제 처음으로 소중함을 알게 된 더듬이를 어설프게 움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었다. 왼쪽 옆구리는 길게 늘어난 불쾌한 흉터가 되어 있었고 그는 사실상 두 줄의 다리로 절뚝거려야 했다. 게다가 아침의 사건으로 작은 다리 하나가 심하게 다쳐서 하나만 다친 게 기적이었다. 생명력 없이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문가에 다다라서야 그는 무엇이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했는지 알아차렸다. 음식 냄새였다. 그릇에는 달콤한 우유가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흰 빵 조각들이 떠 있었다. 그는 기쁨에 겨워 거의 웃을 뻔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눈까지 잠길 정도로 우유에 머리를 박았다 하지만 곧 실망하여 머리를 다시 뺐다 다친 왼쪽 옆구리 때문에 먹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몸을 헐떡이며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먹을 수 있었다. 평소 그가 가장 좋아했던 우유가 여동생이 분명 그런 이유로 갖다 놓았을 텐데 전혀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거의 혐오감을 느끼며 그릇에서 등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갔다. 문틈으로 거실을 보니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평소 이 시간이라면 아버지가 어머니와 가끔은 여동생에게 큰 소리로 오후 신문을 읽어주곤 했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동생이 항상 말하고 편지에도 썼던 그 낭독 시간이 최근 일상에서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파트가 비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사방이 너무나 고요했다. 가족들이 정말 조용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에 멍하니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이런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평온 번영 만족이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레고르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차라리 움직이는 편을 택해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긴 저녁 시간 동안 한 번은 이쪽 문이 또 한 번은 저쪽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누군가 들어오고 싶어 하다가 망설인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머뭇거리는 방문객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거나 적어도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거실 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레고르는 헛되이 기다렸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다들 들어오고 싶어 했으면서 이제 그가 문 하나를 열어두었고 다른 문들도 낮 동안 열려 있었음이 분명한데도 더 이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열쇠는 밖에서 꽂혀 있었다. 거실 불은 밤늦게야 꺼졌다. 세 사람 모두 발꿈치를 들고 조용히 멀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부모님과 여동생이 그때까지 깨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이제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에게 오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꾸려나갈지 방해받지 않고 생각할 긴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가 5년 동안 살아온 이 높고 탁 트인 방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는 반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소파 밑으로 허둥지둥 기어 들어갔다 등은 좀 눌리고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아주 아늑하게 느껴졌다. 다만 몸이 너무 커져서 소파 밑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었다. 그는 거기서 밤새 머물렀다. 굶주림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 깨기도 하고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잠기기도 하며 선잠을 잤다.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은 당분간 침착함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가족들을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태가 그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골칫거리를 견뎌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거의 밤이나 다름없었다. 그레고르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시험할 기회를 얻었다. 여동생이 거의 옷을 다 입은 채 현관 쪽 문을 열고 기대감에 차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즉시 찾지 못했다. 하지만 소파 밑에 있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에 그가 날아갈 수도 없으니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 곧바로 문을 다시 열고 마치 중환자나 낯선 사람을 대하듯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가장자리까지 내밀고 그녀를 관찰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유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차릴까? 그리고 좀 더 입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가져다 줄까? 만약 그녀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그레고르는 굶어 죽을지언정 여동생에게 관심을 환기시키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소파 밖으로 뛰쳐나가 여동생의 발치에 몸을 던져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애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다행히 여동생은 우유가 약간 엎질러진 채 그릇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맨손이 아니라 걸레로 그릇을 집어들고 방을 나갔다. 그레고르는 그녀가 대신 무엇을 가져올지 몹시 궁금해서 온갖 추측을 해보았다. 하지만 여동생이 착한 마음씨로 해준 행동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그의 입맛을 테스트하기 위해 낡은 신문지 위에 온갖 음식을 펼쳐놓았다. 오래되어 반쯤 썩은 야채 굳어버린 흰 소스가 묻은 저녁 식사 때 남은 뼈다귀, 건포도와 아몬드 몇 알 이틀 전 그레고르가 먹지 못하겠다고 했던 치즈 마른 빵, 한 조각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한 조각 등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마도 그레고르의 전용으로 정해버린 듯한 그릇에 물을 부어 옆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자신의 앞에서는 먹지 않을 것임을 배려하여 얼른 방을 나가 열쇠까지 돌려주었다. 그레고르가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레고르의 작은 다리들이 윙윙거렸다. 상처는 어느새 완전히 아문 것 같았다. 그는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 점이 놀라웠다. 한 달 전쯤 칼에 손가락을 살짝 베었을 때 엊그제까지도 욱신거렸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진 건가? 그는 생각하며 다른 어떤 음식보다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치즈를 탐욕스럽게 빨아먹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만족스러워하며 치즈 야채 소스를 차례로 먹어치웠다. 반면에 신선한 음식들은 맛이 없었다. 그는 냄새조차 맡기 싫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신선한 것들로부터 멀리 끌고 가서 먹었다. 여동생이 물러나라는 신호로 열쇠를 천천히 돌렸을 때 그는 식사를 마친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 이미 거의 잠들 뻔했던 그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다시 소파 밑으로 허둥지둥. 하지만 여동생이 방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소파 밑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배불리 먹은 탓에 창하여 좁은 공간에서 숨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가벼운 질식 발작 속에서 눈을 약간 튀어나온 채 그는 여동생을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은 빗자루로 먹다 남은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마치 이제는 못 쓰게 된 것처럼 모두 쓸어 담아 나무 뚜껑이 달린 양동이에 쏟아붓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밖으로 몸을 끌어내 쭉 뻗으며 몸을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그레고르는 매일 음식을 받았다. 한 번은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자고 있는 아침에, 또 한 번은 부모님이 잠시 낮잠을 자고 하녀가 심부름을 나간 점심 식사 후에 부모님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가 무엇을 먹는지 직접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혹은 여동생이 부모님께 작은 슬픔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계시니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레고르는 첫날 아침 의사와 열쇠공을 어떻게 집 밖으로 내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동생조차도 그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동생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한숨 소리나
성인들을 부르는 기도 소리뿐이었다. 나중에 그녀가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물론 완전히 익숙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레고르는 가끔 다정하려는 의도였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듣곤 했다. 그레고르가 음식을 깨끗이 비웠으면 그녀는 오늘 잘 먹었네 라고 말했고, 반대로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을 때 점점 그런 날이 많아졌다. 그녀는 슬프게 다시 다 남겼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레고르는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꽤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해당 문으로 달려가 온몸을 밀착시켰다. 초창기에는 그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가 거의 없었다. 비록 비밀리에 나누는 이야기일지라도 말이다. 이틀 동안은 매 식사 시간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들려왔다. 식사 시간 사이에도 같은 주제가 이어졌다. 집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었으므로 집에는 항상 적어도 2명의 가족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첫날부터 하녀는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내보내달라고 애원했다. 15분 뒤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마치 집안에서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라도 입은 양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맹세를 했다. 이제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해야 했다. 사실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요리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레고르는 서로 먹으라고 권하다가 고마워요, 배불러요 라며 거절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다. 아마 술도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드시겠냐고 묻고 직접 사오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침묵하자 관리 난해를 시키겠다고 거듭 제안했다. 결국 아버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그 이야기는 끝이 났다. 첫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재정 상황과 전망을 설명했다. 가끔 아버지는 식탁에서 일어나 5년 전 파산한 사업에서 건진 작은 금고를 열어 서류나 장부를 꺼내오곤 했다. 복잡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서류를 꺼내고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설명은 그레고르가 감금된 이유들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에서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아버지도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고 그레고르 역시 굳이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레고르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족을 절망에 빠뜨린 사업 실패에 불행을 하루빨리 잊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보조직원에서 영업사원으로 승진했다. 영업사원이 되자 돈을 벌 기회는 훨씬 많아졌고 성공에 따른 수당을 현금으로 가져와 가족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그 후 그레고르가 온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가족들이나 그레고르 모두 그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히 받고 기꺼이 내놓긴 했지만 그때와 같은 특별한 따스함은 다시 오지 않았다. 오직 여동생만이 그레고르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녀는 그레고르와 달리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감동적으로 연주했다. 그레고르는 큰돈이 들더라도 내년에는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낼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레고르가 도시에 짧게 머물 때마다 여동생과 음악학교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여기며 듣기 싫어하셨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숙하게 발표할 작정이었다. 현재의 처지에서 그는 문에 몸을 붙이고 서서 이런 덧없는 생각들을 떠올렸다. 가끔 극도의 피로감으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머리를 문에 툭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 작은 소리조차 옆방 사람들에게 들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저러네. 잠시 후 아버지가 문 쪽을 향해 말하면 그제야 중단되었던 대화가 서서히 다시 이어지곤 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설명을 자주 반복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옛날 사업에서 건진 재산이 아주 작게나마 그동안 손대지 않은 이자가 붙어 조금 불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레고르가 매달 가져온 돈, 자신을 위해서는 몇 푼만 남겼으므로 을 다 쓰지 않아 작은 자본금이 모여 있었다. 문 뒤에 그레고르는 이 예기치 않은 선견지명과 검소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사실 그 여윳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더 갚았다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방식이 의심할 여지 없이 더 나았다 하지만 당장 이 돈으로 가족이 이자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껏해야 1년 많아야 2년 정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돈은 비상금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고 생활비는 벌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데다 그 기간 동안 살이 쪄 몸이 무거워진 늙은 남자였다. 그런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천식 때문에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이틀에 한 번은 열린 창가 소파에 누워 숨을 헐떡이어야 하는 늙은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할까? 아니면 아직 1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예쁜 옷을 입고 늦잠을 자고 집안일을 돕고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며 무엇보다 바이올린 연주를 즐기던 여동생이 돈을 벌어야 할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레고르는 문에서 떨어져 서늘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수치심과 슬픔으로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종종 그는 밤새도록 소파에 누워 한숨도 자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가죽을 긁어대곤 했다. 또는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는 힘든 작업을 한 뒤 창틀에 기어 올라가 의자에 몸을 지탱한 채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그것은 예전에 창밖을 보며 느꼈던 해방감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사실 날이 갈수록 가까운 사물조차 점점 흐릿하게 보였다. 예전에는 꼴도 보기 싫어했던 건너편 병원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고 자신이 조용한 주택가인 샤를로트 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 회색 하늘과 회색 땅이 구분 없이 뒤섞인 황무지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눈치 빠른 여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있는 것을 몇 번 보고는 방을 청소한 뒤에 의자를 창가에 다시 밀어놓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두었다. 만약 그레고르가 여동생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할 수만 있었어도 그녀의 수고를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는 괴롭기만 했다. 여동생은 그레고르의 방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최대한 어색함을 감추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능숙해졌지만 그레고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더 예리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문도 닫지 않고 원래는 그레고르의 방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창가로 달려가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한참 동안 창가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런 소란과 분주함 때문에 그레고르는 하루에 2번씩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는 소파 밑에서 덜덜 떨면서도 여동생이 그가 있는 방에서 창문을 닫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고 여동생이 그레고르의 외모에 놀랄 이유는 더 이상 없을 때였다. 여동생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가 창밖을 내다보며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레고르를 보게 되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동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녀는 뒷걸음질 치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낯선 사람이라면 그레고르가 그녀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즉시 소파 밑으로 숨었지만 여동생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고 평소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이 일을 통해 그레고르는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소파 밖으로 삐져나온 몸의 아주 작은 부분만 봐도 도망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레고르는 여동생에게 이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기 위해 어느 날 4시간이나 걸려 등 위로 시트를 끌어당겨 소파 위를 덮었다. 이제 몸을 완전히 가리게 되어 여동생이 몸을 굽혀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시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여동생이 치웠겠지만 그녀는 시트를 그대로 두었다. 그레고르가 여동생이 새롭게 정돈된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시트를 살짝 들어 올려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감사함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처음 2주 동안 부모님은 감히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레고르는 부모님이 여동생의 노고를 치하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전에는 여동생을 쓸모없는 아이라고 자주 타박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여동생이 청소하는 동안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서 기다렸고 여동생이 나오면 방 안이 어떤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특히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레고르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말렸다. 그레고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힘으로 어머니를 막아야 했을 때 어머니가 그레고르에게 가게 해줘요. 불쌍한 내 아들이잖아. 내가 가서 봐야 한다는 걸 왜 모르니? 라고 울부짖자 그레고르는 어머니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여동생보다 모든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했다. 여동생은 용감하긴 해도 아직 어린아이였고 어쩌면 철없는 무모함으로 이 힘든 일을 맡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레고르의 바람은 곧 실현되었다. 낮에는 부모님을 배려해서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좁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고 먹는 즐거움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래서 그는 기분 전환 삼아 벽과 천장을 기어다니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숨쉬기가 더 편했고 몸에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으며 그 위에서 느끼는 거의 행복한 몰입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닥으로 툭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몸을 훨씬 잘 통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다. 여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면서 남긴 끈적한 자국을 보고 그가 새로운 놀이를 찾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그레고르가 최대한 편하게 기어다닐 수 있도록 가구들 특히 서랍장과 책상을 치워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부탁할 엄두는 나지 않았고 하녀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예전 요리사가 나간 후 용기 있게 남아준 16살짜리 소녀였지만 그녀는 부엌 문을 잠그고 특별히 부를 때만 열어주겠다고 애원하며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동생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어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기쁨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서는 조용해졌다. 여동생이 먼저 들어가 방 안이 괜찮은지 확인한 뒤에야 어머니를 들어오게 했다. 그레고르는 시트를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 주름을 잡았다. 영락없이 소파 위에 대충 던져놓은 덮개처럼 보였다. 이번에는 시트 밑에서 훔쳐보는 것조차 자제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보지 않고 그저 오셨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로 했다. 들어와, 엄마. 아무것도 안 보여. 여동생이 어머니의 손을 이끌며 말했다. 그레고르는 연약한 두 여자가 무거운 낡은 서랍장을 옮기느라 끙끙대는 소리를 들었다. 여동생은 어머니가 무리할까봐 걱정하며 힘든 일은 도맡아 하려 했다. 작업은 꽤 오래 걸렸다. 15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서랍장을 그냥 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오기 전에 끝내지 못할 것 같고 방 한가운데 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 길만 막을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가구를 치우는 것이 그레고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빈 벽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라고 다를까? 오랫동안 익숙했던 가구들이 사라진 텅 빈 방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마치 그레고르가 자신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속삭였다. 어머니는 그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가구를 치운다는 건
우리가 그 애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방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야 그레고르가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동안의 일을 쉽게 잊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레고르는 지난 2달 동안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 없이 가족들 틈에서 단조롭게 지내면서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따뜻하고 안락한 가구가 있는 방을 동굴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물론 동굴이 되면 방해받지 않고 사방을 기어 다닐 수 있겠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빠르고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될 터였다. 그는 정말 잊고 싶은 걸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를 일가은 것 같았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에게는 가구들이 주는 유익한 영향력이 필요했다. 가구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이득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그레고르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님보다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 정당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조언은 오히려 여동생에게 서랍장과 책상뿐만 아니라 소파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치워야겠다는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물론 어린애 같은 반항심과 최근 힘들게 얻은 자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기어다니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반면 가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또래 소녀들의 열광적인 감수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 그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텅 빈 벽만 남은 방에서 그레고르가 홀로 지배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레테 외에는 아무도 감히 그 방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 안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불안해 보였고 곧 입을 다물고 힘닿는 대로 여동생을 도와 서랍장을 방 밖으로 밀어냈다. 서랍장은 없어도 그만이라 쳐도 책상은 꼭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여자들이 끙끙거리며 서랍장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개입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시 방으로 먼저 들어온 것은 어머니였다. 그레테는 옆방에서 혼자 서랍장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면 병이 날지도 몰랐다. 그레고르는 놀라서 급히 소파 뒤쪽 끝으로 물러났지만 그 바람에 시트가 앞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말았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잠시 서 있다가 그레테에게 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별일 아니라고 가구 몇 개 옮기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작은 말소리, 가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오는 거대한 소란처럼 느껴졌다. 머리와 다리를 잔뜩 움츠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이대로는 오래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이 내 방을 비우고 있다.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다. 실톱과 연장이 든 서랍장은 이미 나갔고 이제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된 책상마저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상업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를 하던 그 책상을 말이다. 이제 두 여자의 좋은 의도 따위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지친 두 여자는 말이 없었고 무거운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이 옆방에서 책상에 기대어 잠시 쉬는 동안 그레고르는 밖으로 기어 나왔다. 방향을 4번이나 바꿨지만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텅 빈 벽에 유난히 눈에 띄게 걸려있는 모피 입은 여인의 그림이 보였다. 그는 잽싸게 기어 올라가 유리에 몸을 딱 붙였다. 유리가 뜨거운 배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적어도 그레고르가 완전히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큼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려고 거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오래 쉬지 않고 바로 돌아왔다. 그레테는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부축하고 있었다. 자, 이제 뭘 가져갈까? 그레테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그레고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인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기울이며 조금 떨리지만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거실로 잠깐 다시 가는 게 좋겠어. 그레테의 의도는 뻔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그를 벽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그는 그림 위에 딱 붙어 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에 뛰어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레테의 말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다가 꽃문의 벽지 위에 있는 거대한 갈색 얼룩을 보았다.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맙소사, 맙소사 하고 비명을 지르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팔을 벌리고 소파 위로 쓰러져 꼼짝하지 않았다. 그레고르, 너 정말... 여동생은 주먹을 치켜들고 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변신 이후 그녀가 그에게 직접 건넨 첫 마디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깨울 향료를 찾으러 옆방으로 달려갔다. 그레고르도 돕고 싶었다. 그림을 구하는 건 나중 문제였다. 우하지만 유리에 단단히 붙어 있어 억지로 몸을 떼어내야 했다. 그 역시 옆방으로 허둥지둥 기어갔다. 예전처럼 여동생에게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 해서였지만 작은 병들을 뒤지는 여동생 뒤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여동생이 돌아보다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유리 파편이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으며 부식성 약물이 그의 몸 위로 흘러내렸다. 그레테는 지체하지 않고 병들을 하나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발로 문을 쾅 닫았다. 그레고르는 자신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차단되었다. 문을 열 수도 없었고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여동생을 쫓아내고 싶지도 않았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자책과 걱정에 휩싸인 그는 벽하고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절망감에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는 큰 탁자 한가운데로 뚝 떨어졌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좋은 징조일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부엌에 갇혀 있었으므로 그레테가 문을 열어야 했다.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무슨 일이냐? 그것이 아버지의 첫 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레테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기절했어. 지금은 좀 나아지셨고. 그레고르가 뛰쳐나왔어.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 여자들은 도통 듣지를 않아. 아버지가 그레테의 짧은 설명을 듣고 그레고르가 뭔가 난폭한 짓을 저질렀다고 오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에게 가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했다. 설명할 시간도 능력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는 자기 방문으로 달려가 몸을 붙였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레고르가 즉시 방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굳이 몰아낼 필요 없이 문만 열어주면 당장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섬세함을 봐줄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마치 화가 나면서도 기쁜 듯한 소리를 질렀다. 그레고르는 문에서 머리를 떼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최근 기어다니는 새로운 생활 방식 때문에 예전처럼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해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예전에 그레고르가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에 파묻혀 꼼짝도 못하던 사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반겨주던 사람. 일어서지도 못해 팔만 들어 반가움을 표시하던 사람. 1년에 몇 번 산책을 나갈 때면 느리게 걷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낡은 코트에 쌓여 지팡이를 짚고 항상 더 느리게 걸으며 무슨 말을 하려면 멈춰서야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지금 아버지는 은행 사원들이 입는 금단추 달린 꽉 끼는 파란 제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었다. 뻣뻣한 높은 칼라 위로 튼튼한 이중 턱이 도드라져 보였고 덤불 같은 눈썹 밑에 검은 눈동자는 생생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헝클어졌던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비서 가르마를 타고 있었다. 그는 은행의 상징인 듯한 금박 문양이 있는 모자를 방을 가로질러 소파 위로 휙 던지고는 긴 제복 자락을 젖혀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험악한 표정으로 그레고르에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자신이 뭘 하려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발을 비정상적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레고르는 그 거대한 구두 밑창 크기에 놀랐다.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변신 전날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오직 무력만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아버지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서둘러 도망쳤다. 그렇게 결정적인 일 없이 방을 몇 바퀴나 돌았다. 속도가 느려서 추격전처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레고르는 당분간 바닥에만 머물렀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치면 아버지가 악의적인 행동으로 간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대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레고르는 수없이 많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벌써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폐가 튼튼하지 못했었다. 비틀거리며 오직 달리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탈출구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사방이 뾰족한 장식이 달린 가구들로 막혀 있어 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때 무언가 가볍게 던져진 물체가 그의 옆으로 날아와 굴러갔다. 사과였다. 곧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었다. 아버지가 포격을 결심한 것이다. 아버지는 찬장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주머니 가득 채우고 조준도 하지 않은 채 사과를 하나씩 던지고 있었다. 작은 빨간 사과들이 마치 전기라도 흐르는 듯 바닥을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치고 굴러갔다. 그러나 뒤이어 날아온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콸콸 박혔다. 그레고르는 이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위치를 바꾸면 사라질까 싶어 몸을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마치 못이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고 감각이 혼란스러워지며 몸이 쭉 뻗었다. 마지막 남은 시력으로 그는 방문이 열리고 비명을 지르는 여동생을 앞질러 속옷 차림의 어머니가 여동생이 숨쉬기 편하게 해주려고 겉옷을 벗겼었다.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 묶여있던 치마가 하나둘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그 치마들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에게 몸을 던졌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 시점에서 그레고르의 시력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아버지의 뒷머리에 손을 얹으며 그레고르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시점에서 그레고르의 시력은 완전히 꺼져버렸다.